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 법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퇴임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크게 반대가 의외로 없을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 사죄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다 돌아가시거나 뭐 이제 사망하거나 했으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 불과 얼마 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전두환 씨 사저에서 집회하던 거 그럼 뭐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부적절한 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법을 내는 걸로 해석되는 이런 법들은 이런 법을 내는 행위는 굉장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적절하다 보지만 그걸 떠나서 최소한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은 요 얘기에 요거부터 해볼게요. 검찰. 야 이게 검찰이 지금 선거법 위반 수사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라고 그러던데 임 기자 요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근데 규모가 뭐 지난번에 검찰이 이제 금요일 날인가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통상적인 거거든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통계 수치를 냅니다. 지금 이권자 수가 몇이고 뭐 이 중에 뭐 당선자는 몇 명이고 뭐 광역단체장은 몇 명이고 내는데 뭐 1,003명을 입건해서 이중 뭐 이거 등등 뭐 878명은 수사 중이고 32명은 기소하고 93명은 불기소 처분 뭐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게 벌써 기소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이미 이미 명백한 사례 같은 경우에 기소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아는 이름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잘 없고요. 이런 경우에 그랬을 때 이게 근데 이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많냐? 뭐 꼭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지금의 뭐 규모라든가 속도가 뭐 통상적인 수준보다 뭐 굉장히 빠르거나 엄청 많거나 뭐 검찰이 검수한 바를 앞두고 뭐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 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뭐 이제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선거 그 공소시효가 수사권이 남아 있으니 뭐 그때까지 아마도 검찰이 그래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올 뿐이지. 그래서 또 기사가 되는 거구나. 네, 기사가 되는 거지. 지금 나온 수치와 상황을 그렇죠. 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상황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몇천 명을 뽑기 때문에 당연히 입건자도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게 많아서 대선보다 더 큰 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이제 검찰에서 선거법 쪽을 주로 많이 수사하는 이른바 공공수사부 라인, 공안 라인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좋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박탈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하겠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폐지해라. 왜냐하면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같이 수사를 해가지고 6개월 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6개월 공소시효 안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면이 있는데 그중에 수사를 일부러 약화시키거나 검찰이 효율적으로 못 움직이게 할 거면 이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6개월 시효라도 바꿔달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저도 매우 적죠. 시효는 연장하는 쪽에 뭐 한 3개월이라도 더. 왜 뭐 보면 막판에 그냥 부실하게 수사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일단 제일 될 것부터 기소하고 나머지는 좀 기소를 안 하는 방식의 느낌을 받은 수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효 연기하는 건 찬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안 안 될 하겠죠. 거라고 봅니다. 네. 여야 합의 뭐 이런 걸로 개헌보다 더 어려운 더- 게 있다면 6개월? 야 줄여 3개월로 뭐 그거는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입법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뭐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같죠 지금 김은혜.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예년에 보면 허위 재산 신고는 조수진 의원이나 양정숙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양정숙 의원은 좀 예외지만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벌금 80만 원으로 맞긴 했거든요. 두 분 입장에서는 안 날라가긴 했는데 요건은 좀 달라서 고민했을 텐데 만약 부담은 덜었죠. 기소는 하겠지만 네. 뭐 그 당선 안 됐으니까 뭐 근데 재판부에서 특히 뭐 재판부에서도 당선자가 낙선자가 좀 달라요 양형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좀 그렇겠죠. 1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배지가 날라가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선거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100만 원 규정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100만 원이라는 건 완전히 그 판사한테 재량을 맡겨놓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 떨어뜨릴지 배지를 뺏을지 할지. 99만 9,900원.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요거부터는 100만 원이 여기까지 80만 원이다. 그냥 사실상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지적이 됐지만 이 부분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온갖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문제죠. 일단 저 김준호 변호사 얘기했던 제일 큰 이름이 원래 김은혜 뭐 의원 당선됐으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뭐 이럴 뻔했는데 일본 김은혜 의원이 낙선했으니까 좀 빼고 제일 굵직한 이름들 나온 사람들이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뭐 이런 이름 나오긴 했습니다. 이름만 어떤 혐의인지 임 기자가 소개만 해주세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있어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재명 그 후보 같은 이제 의원이 되시겠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영화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당했고 이제 상대편에 의해서 상대편 측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거죠. 뭐 안철수 의원도 뭐 이런저런 혐의로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재명 후보 뭐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고 대선 당시에 예,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에도 뭐 이런저런 혐의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에는 사실 고발을 더 많이 당했죠. 뭐 이렇게 특히 대표적인 게 이른바 그 김혜경 씨 그 공무원 이용한 사적 의전 관련해서 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떤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뭐 의전 비서 같은 거 의전하는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발한 게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이렇게 뭐 국고 횡령, 뭐 국고 손실 이런 등등 관련해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고발당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선거 때 지방선거 때 대선 때 고발한 걸 다 합치면 이재명 이제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의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다 일일이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말로 한 거는 되게 뭐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건 허위사실 관련해서도 그 전에 그 이재명 후보 토론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이제 말은 좀 관대하고 인쇄된 거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공보물 이런 거요? 네, 공보물이 그때 이규민 의원이 그렇게 날아가고 뭐 고민정 의원도 위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쇄물이 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관대해졌다. 뭐 인쇄물도 다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민영화라든가 뭐 의전 비서 관련해서는 인쇄물 내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블로그 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게 근데 제가 이게 위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혐의가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저 그 임찬종 기자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재명 의원 예. 수사받을 건들이 수사 이제 올라 있는 것들이 고도가 받는 게 많잖아요 대선 때. 많이 있죠. 예. 네, 대선 근데- 후보들이 원래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제일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요거죠 법인카드 관련된 거. 법인카드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남부청? 예. 다른 거는 지금 뭐 가시적으로 수사가 뭐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법인카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또 엮여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간담회라든가 블로그 글이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대선 당시에 의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의전 관련해서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없다. 네. 그 배우자의 의전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허위 사실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돼 있고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는 계속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아 이거 뭐 다 떠나서 저희 개인적으로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그 김혜경 씨 압수수색하고 뭐 이재명 의원의 뭐 대장동 관련 의혹이 뭐 남아 있는 게 있다면 빨리 수사하고 터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좋죠. 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4, 5년 후에 만약 또 대선 도전할 때 이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면 뭐 굉장히 그때 가서 또 난감해지니까 차라리 확 문제가 돼가지고 유죄를 받든가 아니면 뭐 소명을 해서 무죄를 받든가 이 사법 리스크 자체를 감축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의원한테도 좋고 민주당한테도 전체로도? 좋겠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방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조금 결이 다른 게요. 이제 이른바 국고손실 혐의 등 그 법인카드 횡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라 국고손실. 국고손실이죠. 이제 법인카드를 이제 함부로 사적으로 썼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꼭 이제 대선 이후 6개월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고손실을 하지만 문제는 이거 연관된 이슈가 뭐냐면은 그 공무원을 사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적 의전을 위해서 공무원을 채용했다, 운용했다 이런 것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는 이게 선거법이 대선 당시의 선거법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까 같이 가는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실체 관계에 있어서는 그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 저 그 뭐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게 허위사실 유포랑 강제 입원 행리 함자랑 같이 예.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동시에 뭐 대선에서의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서 비슷한 시점에 같이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소시효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먼저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물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여기 두 분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실체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꼭 그게 기소가 된다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부분이 먼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겠죠. 뭐 그게 대선이 3월에 있었으니까 9월쯤 나오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아마 남부청에서 지금 수사해가지고 7, 8월 검찰 넘어가고.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어쨌든 그 대선에서의 선거법 부분이 공소시효가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김준호 변호사 이게
8월에 전당대회잖아요, 민주당. 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거기 출마해가지고 당대표로 당선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분하든 뭔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사 네, 결과가. 그쵸. 야, 이것도 정치적으로 막 부담되죠. 해석되고 그러겠어요. 야당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썰도 있었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더더욱 열심히 당대표 선거에 나갈 거다. 왜냐하면 정말 방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꼭 그렇겠느냐. 뭐 그거는 좀 분석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검찰에서 야당 정치인을 수사해 주는 거는 그 정치적인 면에서 그 정치적 면에서 그 야당 정치인한테 호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 탄압을 받고 이렇다라는 그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한명숙 대표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뭐 효과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요즘 민주당이 쇄신 론 막 복잡하고 아까 앞에 김한 기자도 뭐 얘기하고 갔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 호언은 없지만 이재명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를 그대로 가지고 몇 년을 지나면 약간 이회창 시즌 2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깝게 또 지고 똑같은 이슈로 반복하잖아요. 뭐 자녀 병역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탄압이다라고만 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좀 정리가 되는 게 훨씬 본인한테도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까지 본인이 전면에 안 나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볼게요. 집시법. 네. 이게 민주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상 사저 앞에서 시위가 시끄럽고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양산 시위.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죠. 네. 내용이 뭐예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보도된 건 이제 한병도 의원 이 정무수석 하신 분이죠. 이 이제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 모욕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야 하는 행위로서 뭐 청각의 소음을 심하게 발생해서 신체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법안이 올라가면 법안 완 파일은 뒤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확인할 때까지는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우리 김준호 밤에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법안 전체 내용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요 주요 내용 부분은 나와요. 그게 좀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차가. 그래서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뭔가 욕하고 뭐 이런 집회는 그 너무 시끄럽게 하는 집회는 규제하겠다는 건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요 법안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별개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집시법에서 지금 금지하는 장소가 뭐 국무총리 공간, 국회의장 공간, 뭐 국회 앞, 뭐 대통령 저기 관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전직 대통령 사저만 추가하는 원포인트 법안을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제기를 했죠. 전직 대통령 사저를 그 다음에 구자근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관저랑 집무실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이거 지금 집회 시위 100m 규제 조항에 포함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또 내놨죠. 각자 본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관련된 것만 넣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참 이런 법안이 나올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뭐 저 혼자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예전에 5.18 특별법 관련해서 뭐 5.18 역사 왜곡을 하면 처벌을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하자고 하셨던 분들. 그런 거랑 이렇게 무슨 집회 시위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특정인 것 관련해서 개인의 명예를 뭐 침해하는 이런 집회 규제하자 이런 분들은 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언론이든 어떤 시민단체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진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진보적 색깔을 가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는 지지하는 사람이 진보가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진보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봐서 이게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수적인 법안이거든요. 규제하는 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규제하고 또 특히 이 목적이 명백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좋아하거나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말씀하셨던 아까 구자건 의원인가요? 그분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은 어쨌든 보수 성향이라고 뭐 자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진보 성향 리버럴이고 뭐 이렇게 개인의 자유나 집시권을 중시하신다는 분들이 뭐 지난번 5.18 특별법 때 그런 논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법안을 내시는 분들은 이런 법안을 내시는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하거나 붙이는 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 법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퇴임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크게 반대가 의외로 없을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 사저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다 돌아가시거나 뭐 이제 사망하거나 했으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 불과 얼마 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전두환 씨 사저에서 집회하던 거 그럼 뭐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부적절한 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법을 내는 걸로 해석되는 이런 법들은 이런 법을 내는 행위는 굉장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적절하다 보지만 그걸 떠나서 최소한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한병도 의원 발의한 거는 별로 전 동의하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같은 이유예요? 뭐 비슷한 이유죠. 예. 집회 시를 가급적 제한하는 거는 이제 제한돼야 되니까 제한적으로 제한돼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제 구작은 의원이 한 거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어넣자는 거잖아요. 집시법에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뭐 이런데 국무총리 뭐 공관 이런 데는 다 100m 물론 이제 특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제한이 있지만. 그 가능하니까 뭐 필요에 따라 토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완전 안 된다라고는 말 못 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근데 전직 대통령 사전은 이건 좀 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총수다. 아니면 현직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컴플레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권한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럼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옆에서 데모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서 조금 토론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한다든가 이렇게 처벌해야지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 모욕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거 보면 제가 요거 보니까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저 기업 총수들 보면 기업 총수들 집 앞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 한다는 건데. 한국경제에도 막 그런 막 기업 총수권 왜 외면하냐 뭐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실은 지금 뭐 시간이 없지만 집시법에 보면 그 저기 외교관 공관이나 외교 대사관들이 이제 그 저기 집회 시위 원래 금지 대상이잖아요. 지금은 지나가는 거나 작은 집회는 괜찮거든요. 근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부러 좀 제3세계 국가의 대사관 사무실 유치를 했죠. 그럼 그 앞에서 아예 데모를 못했으니까 광화문에 있는 그런 트릭이 있어. 예, 다 S 그룹이라든가 다 유명한 데 다 그렇게 그래요? 했습니다. 자, 근데 문자가 지금 들어옵니다. 4401님. 근데 양산 어르신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사시는 양산 주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양산 어르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수위는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셨고 이채연님께서는 이번 사저 앞 집회 방송 한 번이라도 봐보세요. 너무 심해하셨거든요. 아니, 이건 저도 어떻게 영상 잠깐 봤는데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달기 어려웠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잡히는 건 잡는 거고 그렇다고 집회 시위 자체를 금지시킨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리고 100m 바깥에서도 앰프 크게 틀고 하면 사실 소음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할 것 같고 이거를 뭐 다른 법적 뭐 나중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걸 집회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치면은 사실 지금 이 정도 수위의 사실 집회는 저희는 이제 사회부 기자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화제가 되는 건데 그럼 뭐 전직 대통령의 권리만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다 이걸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이게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이견이 없지만은 이거를 집회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특히 진보적인 가치로 볼 수는 없다. 이거를 진보적인 법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 때문에 모시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일 우리 깐부 시간 있어요. 초대석 시간에 한병대 의원 나오시거든요. 한병대 의원은 요거 물어보려고 섭외한 건 아닌데 오늘 또 두 분이 요 말씀 하시니까 내일 한병대 의원 나오시면 요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 집회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민변 전 사무차장인 김준일 변호사가 그랬습니다라고. 핵심은 한병대 의원이 제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알겠어요? 요 한 마지막 주제 요건데 네. 국정원 기조실장 네. 여기 지금 저 조상준 검사장 발탁됐잖아요. 우려했던 대로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건? 안 좋은 거죠. 네. 어떤 점에서요? 일단 뭐
최측근입니다. 뭐 중앙일보 기사 같은 거 봐도 한동훈, 조상준 두 명을 최측근으로 놓고 쓴 기사도 있어요. 뭐 형제다 뭐 거의 이런 정도로 쓴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때랑 똑같은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인사를 안 치면 이건 보훈 인사 코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검찰 출신이 너무 많아도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또 요즘 기사 보면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사 출신 교수를 지금 발탁한다는 소문, 그 다음에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이런 게 떴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시려고 이러시나. 오히려 저는 민변 아까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어떤 자리 나면 거기 민변이 잘 안 돼. 이런 오히려 이제 암묵적인 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공수처장 같은 거는 민변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공수처장 못 돼. 명백해. 이게 되게 파다한 거였거든요. 근데 검찰 출신들은 그런 선은 없어 보이는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통령실에서 좀 재조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임찬종 기자. 임찬종 기자 칼럼을 썼어요. 예. 임찬종의 칼럼은 유명한데 국민은 검찰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이게 제목인데. 예. 검찰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예. 이런 칼럼의 주요대 말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뭐 일단 뭐 대통령의 측근을 쓰는 것 자체를 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이게 특히 제가 이 칼럼을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커맨딩 하이츠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레닌이 있었던 표현인데 이게 어떤 특정 분야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쓰는 걸 보면은 양의 면에서도 문제지만은 뭐 국정원 기조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사 라인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어떤 권력기관의 요소에서 그 권력기관의 작동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맨딩 하이츠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에 검찰 출신 그룹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무슨 권력을 검찰 그룹이 장악한 것 같다. 뭐 이런 의식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이 근데 선거에서 그 검찰총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행한 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그게 약간 논란이 있지만 다른 이런저런 점 때문에 뽑아줬는데 마치 뭐 검찰의 정책 중립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듯이 그런 식의 검찰 출신들을 너무 많이 질적 양적으로 특히 인사 라인에 집중 배치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끝났어요? 다음 주에만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저할게요. 오늘 변호사 씨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